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의 부실저축은행인 리베르방크와 카하3 등 4개 은행에 18억 7천억 유로의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5년 전 발생한 스페인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2017년까지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실 자산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한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교역 규모, 의료 지출과 지방정부, 건설 지출 등이 수정치 집계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를 3.1%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2%, 수정치 2.7%에서 3.1%로 거듭 상승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당 실업수당 신청이 4주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는 17,000명 증가한 36만 4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4주 평균 실업수당 신청자는 13,750명 줄어 36만 7,5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3% 초중반 수준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1%포인트 가까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만 연간 취업자 수는 6월 전망 때처럼 33만 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으로 사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성장과 무관하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을 맡은 임동성입니다. 12월 2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순서인데요. 자, 오늘 우리 장 초반에는 상당히 힘찬 모습으로 2천선을 힘있게 돌파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모습이 보다 좀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지수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98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한 2006선에서 출발을 했던가요? 지금은 1979.81포인트로 1% 하락해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0.9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래소보다는 그나마 좀 탄탄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075.8원으로 1.1원 올라 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입니다. 먼저 주요 프로그램 순서부터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뱅가드의 벤치마크 이슈 부각과 증시 조정을 과연 유발할지 그에 관한 분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 프리뷰인데요. 4거래일 남은 2012년의 대응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는 산업재 섹터의 가스권 대응이 필요한지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고요.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옵트론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CS 엘솔라 IPO를 잡아라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일리드 핵심 소재 그린호스트 및 전공수송의 총 수송통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자,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219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큽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약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대형주 대비 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일부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에는 오늘장 특징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하락에는 미국 재정절벽 방지협상 표결 연기는 물론이고 이 뱅가드의 벤치마크 이슈가 부각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설명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세계 최대 이제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가 6개의 개별 펀드의 벤치마크를 이제 MSCI에서 FTS로 바꾼다고 이미 올 가을부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부터 벤치마크 지수가 바뀌면서 유입되는 자금은 한국 증시에 47억 달러가 되고 올해 유출되는 자금은 130억 달러가 됩니다. 순증액은 마이너스 83억 달러에서 약 9조 원 정도 순유출되는 건데요.
순유출만 보면 뭐 규모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FTS가 뱅가드 그룹을 위해서 이머징 이행지수라고 해서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주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없게끔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만 믿고 이제 강하게 나쁘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뱅가드의 벤치마크 교체가 상대적으로 MSCI 유상의 약화를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한국의 MSCI 선진시장 편입에 주도권을 쥐게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MSCI 선진시장으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충격의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경제 환경과 낮은 밸류에이션이 우리 증시의 또 투자 매력도가 되는데요. 따라서 인덱스 펀드의 자금 유출은 상대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자금 유입과 어느 정도의 상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12월 달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을 약 3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시작이 되지만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액티브 펀드의 부분을 상쇄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뱅가드가 인덱스 펀드 벤치마크 지수의 변경을 크게 강하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출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2,000선 안착을 앞두고 또한 대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은 예상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금주에 S&P 500 지수가 2%대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또 비스 변동성 지수 12월 기준 가장 높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합지수와 함께 비스 변동지수의 큰 폭 상승 고려한다면 향후 재정절벽 협상을 둘러싸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은 중기적인 경기 모멘텀을 보면 두려워할 조정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적인 접근은 방어적 전략이 맞지만 중기적인 접근 전략은 지수 하락을 좋은 자산 매입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올해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연말 증시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되는지 SPM의 김형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는 악재들이 상당 부분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에 따른 변동성도 함께 커지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일수가 오늘 빼면 4일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하루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4일 남은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변동성도 갑자기 또 이렇게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재료들은 아니지만 잠복해 있던 그런 악재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4일 동안의 마무리가 좀 중요한 시기다. 또 수익률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불안한 재료들이 잠복돼 있던 재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게 이 재정절벽 이슈가 가장 크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중에 나온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시장 교란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닌 것처럼 여겨왔었는데 이게 계속 타결이 미뤄지면서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까지도 이어지면서 좀 교란 요인으로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보통 시장이 기대해 왔었던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앞에 온 시점에서 불안 요인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악재가 반영이 되고 이제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을 하면서 예상했던 그런 것처럼 타결이 되는 그런 진행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음 주에 좀 만회가 되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잡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오늘같이 이러한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음 주 초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월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아보면은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역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듯이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뱅가드 펀드인데요. 이것도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재료입니다.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이탈 자금이 보통 적게는 7조 원, 많게는 9조 원 정도까지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수 관련 대형주가 외국인 매물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선반영은 되지만 이건 예정되어 있는 악재고 변경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반기에 악재로 대기되면서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하나는 재정절벽 이슈하고는 좀 다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다만 이런 삼성전자가 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펀더멘털적 악영향으로 좀 연결해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절벽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데 소비심리 악화 이거하고 바로 또 연결돼서 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고 단기적인 수급 악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형주 쪽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로 놓고 보면은 국내 펀드 이 환매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부담되는 요인 중에서 이 12월에 투신권 매도가 6,500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환매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국내 요인 자체도 해외 요인만큼이나 지금 대형주 쪽으로 약간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수가 2,000 넘은 시점에서는 항상 이러한 일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프로그램 매수 잔고인데요. 이게 이제 언제 청산되는지 다들 관심이 많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 순차익 잔고가 5조 3천억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매물 부담이 일단 배당을 받은 이후부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가 좀 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라면 일단 배당까지는 참는 것이 당연할 테고 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매수 청산 매물이 얼마만큼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물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당락 기산일이 26일입니다. 그렇다면 26일 이후부터의 장세에서는 이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27일, 28일 그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물 압박이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매물들을 오히려 오늘 나오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소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연말 연초 이 배당락 이후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또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4일 남은 시점에서 하나의 변수로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재정절벽 관련해서 미국에서 표결이 연기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연내에 어떤 협상 타결이 가능할런지, 또 만약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가 2000선에 안착하고 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좀 악재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가 하면 사실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활성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이 악재다라고 놓기보다는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좀 대기 중인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시장에 반영될 시기로 보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정책적 구체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역시 이제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테고 어제의 반응은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선거 기간 중에 나타났었던 그런 공약, 세부 공약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시세가 강했지만 단기적인 시세로 마무리되고 오늘까지도 이어오는 종목이 몇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나라의 모습을 봐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정권이 아예 우리나라처럼 바뀌지가 않은, 우리나라 아직 안 바뀌었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도 좀 진통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될 테고
일본 정도가 좀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거보다 한 발짝 좀 뒤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권 교체기에 기대됐었던 긍정적인 효과, 결국 우리가 이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본다 할지언정 이 2012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 가지 종목별 반응에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이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어제 그 정책적 수혜감이 좀 많이 크게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물가 관리가 또 약해진다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또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이 점도 또 이해가 갈 만한 그런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당이 이 정권이 연장된다는 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필수 소비재 쪽이나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요금 인상의 그 기대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공백기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차기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요금 인상을 용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권이 아예 바뀌는 그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던 선거나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종목이 이렇게 강세를 지속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좀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원화 강세나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논리 역시 좀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아직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최근에 이 저성장 패러다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요.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 저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원자재 시장의 빅사이클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요금 인상이나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래일 동안 우리 증시 향방,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움직임도 상당히 관심은 갑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렴이 한 4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4일까지 상승을 이뤄진 다음부터는 거의 수렴을 계속 한 일주일가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한번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이 막판에 또 어느 정도 시세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위로 갔으면 시세가 나는 상황일 테고 만약 아래쪽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결국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변동성은 이 정책적인 변수가 결국 이 시간이 남지 않은 그런 재정절벽 이슈가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호황제들의 내용을 감안할 때 현재는 좀 무리하게 접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어느 정도 한번 이 포트폴리오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2000포인트 위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말 연초에 기대되는 재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기대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요인들 이전에 부담되는 요인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전후로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드레싱 문제입니다. 이 연말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어느 특정 종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동안에 시세 냈던 종목들이 주가 차별화가 더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재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같이 그러한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저렇게 급락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요인 중에서 하나는 지수 레벨 자체가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레벨은 항상 급등락이 나타났었던 그 구간이었다는 점을 올해의 지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에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을 이제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수익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이 수익률이 좀 안 좋았었던 분들은
내년이 지금 남은 시점 이 4일 동안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 남은 시점에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 마음이 급할 수는 있어도 좀 안타깝지만 더 조심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업종에 좀 투자해 볼 만할까요? 예, 지수대별로 차별적 전략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 화학산업재 섹터 쪽에서의 현금화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IT나 이 개별 재료 보유주들보다도 화학산업재 쪽의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면 이쪽에서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학산업재 쪽은 어느 정도 박스권 대응을 좀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조금 현금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IT나 화학산업재 5%씩 좀 더 줄이는 그런 지수 관련주는 좀 줄인 모습에서 현금을 한 10% 늘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서 다시 주식을 매수해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보통 우리가 지지선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960포인트를 하단으로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 꼭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저점 깨고 내려갔었던 1980포인트 이하에서부터는 매도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주식을 매수 편입하는 기회로 좀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음 주 유명한 IPO 소개와 또 오늘자 마감 전략 세우겠습니다.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용문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공략해볼 IPO 종목 어떤 것입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하는 CSL솔라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는 CS의 자회사이고요. 이 종목 상당히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이렇게 돋보이는 OLED 쪽 핵심 소재, 그린 호스트 및 전공 수송층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선 OLED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OLED가 빛을 내는 방식 자체가 어떤 전자 그리고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극이죠. 전공 플러스 극이고요. 전공이 발광층으로 이동을 해서 각 유기물질 색에 따라서 빛을 내는 방식인데요. LCD하고는 다른 방식이죠. LCD 같은 경우에는 BLU라는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광원 자체가 있는 방식이고 OLED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자체 발광, 많이 들으셨죠? 자체 발광이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방식인데요. 3분기 기준에서 매출 비중이 그린 호스트가 53%, 그리고 HTL 37%, 그리고 승화정제기 6%, 기타 4%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린 호스트가 절반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린 호스트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직접 색을 내는 물질인 도판트를 도와서 가장 높은 광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수송층 HTL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전공 플러스라고 전공이 이제 플러스 극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전공을 발광층으로 쉽게 전송하기 위한 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절반 이상의 매출을 그린 호스트에서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디에다 매출을 하느냐? 주 고객 매출사가 두산입니다. 두산을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두산을 통해 가지고 엘솔라에서 납품을 받은 그 그린 호스트와 그 다음에 HTL 의 동사 점유율이 15% 정도가 되고요.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덕산하이메탈과 동사가 양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덕산하이메탈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던 부분을 이제 CSL 솔라가 점유율을 좀 늘리면서 두 개사가 양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OLED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더욱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여태까지의 어떤 성장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채택이 되는 그 아몰레드 기판 패널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OLED TV라든지 그 다음에 OLED 조명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면은 그 OLED 소재를 만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가이던스는 매출액 210억 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65억 정도로 회사 측에서 밝힌 올해 예상 가이던스이고요. 공모가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퍼 기준으로 12.4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경쟁업체로 볼 수가 있는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퍼가 14.5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공모가 정도에서는 상당히 싼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은 21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의 37.26% 정도 가량 됩니다. 원래는 지금 이거보다는 유통 가능 물량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기간 수요 예측 이후에 기간들이 15일 확약한 물량들이 한 56,000주 가량 되고요. 1개월 확약한 물량이 25,000주 가량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유통 가능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적정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덕산하이메탈 정도의 펄을 주게 된다라면 한 11,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그 이상의 가격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SL 솔라 OLED 관련해서 상세한 그 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장외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요, 사흘째 그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일반 청약 경쟁률 역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 10대 1 정도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 경쟁사가 좀 진출하면서 성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런지 그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목요일 날 상장인데요. 목요일 아침 시초가는 공모가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그 다음에 그 위로는 10,000원, 20,000원까지 그 밴드 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가격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높게 떠서 시작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이 아니게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싸게 낮게 시작을 한다라면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적정가에 대비해서 적어도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한 1,500원 정도에 서 그 이하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런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이 미국의 재정 절벽 또 이 뱅가드 벤치마크 이슈 부각 등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근래 들어서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세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시장이 일단 당분간 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짙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11월 중순경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정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하락과 동시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하락에 시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우선 전략 자체는 조정시마다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최근에 유럽발 재정 위기는 점점 봉합이 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어떤 학습 효과도 감안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 시장에 임팩트 있게 영향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재선을 한 오바마 행정부랑 그 다음에 베이너 의원, 하원 의원의 어떤 양측 간의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타결점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맨 처음 터졌을 때 유로존이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사실상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유로존 붕괴가 되었을 때 어느 쪽이든 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없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다. 유로존 붕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미국 재정절벽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재정절벽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어느 쪽도 득을 보는 쪽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점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의 관점, 비중 늘리는 관점이라는 점을 좀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또 편입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 주는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은 없고요. 네. 기존의 주식 90%, 그 다음에 현금이 10% 비중이었었는데요. 상당히 주식이 많은 비중이죠. 이 비중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을 단 10%만 남겨놓은 채 90%를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올인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인데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부탁드리죠. 네, 우선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오늘 상당히 큰 호재가 하나 나왔죠.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STX OSV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태리 조선업체 핑칸티에리의 이 STX OSV가 매각이 됐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전체 총 7,680억 정도를 STX 그룹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매각이 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2.44% 지금 올라있는 7,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고가가 7,750원까지도 갔었는데요. 위에 또 이평선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마감 무렵에 7,550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8,430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신도시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중순 이후에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연말 수익률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늘 특히나 STX OSV 매각 이 현실로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한 단계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8,430원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6,400원만 유념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SBS 컨텐츠허브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가 좀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모회사 SBS의 확고한 콘텐츠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의 어떤 플랫폼 확대는 결국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을 하는 이런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일본 한류 열풍과 맞물려 들어가서 일본의 드라마 제작 비용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해외 시장 통한 성장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보다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목표가 17,850원 근방까지 갔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쭉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결국엔 매수가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신규 매수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DPC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의 어떤 견주한 원형 바닥형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달에 3,200원의 고점 이후에 저점이 일정하면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9월 달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벤처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런 공약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여타의 벤처 창투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DPC가 가지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그런 가치 부분이 싸게 느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때 테마 이후에 다른 창투사들의 어떤 주가 하락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싸다라는 느낌은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다른 창투사들과 대입을 해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도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 3,385원까지 지속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25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깰 확률이 상당히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남아있는데 서운캅셀 어떻게 대응할지 짧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서운캅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많이 적은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사실 많이 사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샀다라면 그 다음에 팔기에도 상당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게 분기 실적마다 발표돼서 가시화가 된다라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하다. 그렇다라면은 한 단계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승을 동반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24,850원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 16,900원인데 일단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기에는 좀 확률적으로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4,850원까지 지속 홀딩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동안 추천하신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AS까지 한 종목 한 종목 모두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문 차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비아트로는 5.1% 떨어지면서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링네트, MDS테크 그리고 두 종목은 한 2% 안팎의 상승했고요. 크루셜엠스는 매수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LG패션만이 3.6% 비교적 큰 폭 상승하면서 현재 왕관을 획득했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을 선정해주시는 HMC 투자증권의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이 이번 주 1등 LG패션으로 역시 차지를 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수익 내고 있는 LG패션에 대한 AS부터 해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심한 그런 하루인데요. 일단 뭐 다소 시장 자체가 조금씩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LG패션만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추정으로 되는 거는 기관 외국인 찬소서 조금이나마 소량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음봉의 길이가 다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어떤 수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는 항상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일단 뭐 3일 전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었죠. 5일선이 일단 11선을 뚫어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다소 단기에 어떤 괴리가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다시 수렴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뭐 장 마감 후에 기관 쓰고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하는 힘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탈이 없다라는 전제라면 좀 더 가져가는 물량이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또 변동이 일단 이번 주 또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 시기를 짧게 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어떤 그 수량 가져가는 전략은 어떤 기관들과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 생태를 통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 아까 계속적으로 이번 그 AS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 다 계속 머리에 좀 상기에 두시면서 좀 접근하시되 계속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변동 그 출렁거림은 좀 있기 때문에 파동상 다시 한번 숨죽일 때까지는 조금 이익 실현하고 현금 보유하시고 나머지 수량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가 부근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을 또 발굴하였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은 차트가 썩 내키진 않지만 반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1,550원에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2,309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의 좀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60일선까지 아직 터치하진 않았지만 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까지 연동돼서를 염두를 해봐야 되겠지만 올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좀 안정감, 그 다음에 연초에 어떤 그런 기관들의 어떤 그 안 좋았던 그 대차 거래라든지 기타 좀 꼬였던 수급이 좀 안정이 되면서 다시 이제 옵트론텍 자체의 기본적인 성장성에 좀 집중했을 때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옵트론텍을 차트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향후 다음 주에 반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열어두고 일단은 옵트론텍 말씀드려보고요. 단기로는 일단 목표가 13,4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1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밑둥까지 좀 봤을 때 역시 이평선 부분이죠. 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좀 길게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강한 그 성장성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블루 필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루 필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IR 필터 대비해서 5배 이상으로 지금 이 블루 필터 같은 경우는 그 비중 확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이라든지 거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반영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370억 정도 나온다라면 충분히 지금 PER 개념 했을 때는 7배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저평가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파가 준비가 좀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규모의 블루필터 전용 라인을 구축했고요. 10월인가요? 10월부터 지금 본격 가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추가적인 캐파 증설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전반적인 지금 삼성이라든지 기존 고객사들 스마트폰 모델에 계속 신규 모델에 계속 채용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량 확대가 좀 예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블루필터에 좀 집중을 하고 충분히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증권사에서 제시한 가격들도 보니까 한 16,000~17,000원에서 한 2만 원 라인 때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 그다음에 수급에 꼬였던 것이 다음 주에 반락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종목을 한번 일주 동안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을 제시해 주신 옵트론텍 오늘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2년 장세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방송 보내드리다 보니 이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좀 힘있게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바람들을 갖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야, 벌써 4일 남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 한 해는 유럽 문제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 증시에 발담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힘겹게 했습니다. 지금도 막판까지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 굉장히 굵직한 이슈로 투자자들의 애를 좀 태우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뭐 짧다면 짧고 그래도 뭐 충분하다면 충분할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결론으로 우리 증시에 밝은 빛이 반짝하고 비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길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장 내일장 2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